매일 저녁 8시 여덟 평의 조그마한 이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또 만나요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사실은 사실은 다시 만날지 몰랐어요. 다시 만날 수 되게 있을까? 후회했어요. 연우님 예. 사진 많이 찍어둘 걸. 오늘 찍어요, 우리. 예. 오늘 마지막인가요? 아닐 거예요. 아니겠죠.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아니겠죠. 네.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네. 근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이 더 지금 와 계시잖아요. 아, 지난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아주 화사하게 웃고 계신 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본인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YTN 사이언스에서 뉴스를 하고 있는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요즘에 네, 허연다. 시국인지라 제가 생활이 좀 팍팍해져서 알바 자리가 여기 비었다 그래가지고 네. 잽싸게 지원을 했더니 또 감사하게도 영입을 해주셨어요. 와, 아나운서를 네. 알바로 쓰시고. 지원자가 한 분. 근데 그 감동스럽게도 네. YTN의 어떤 그 간판 오셔서 제가 감사하게 첫 번째로 알바자를 오셨으면 내드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아 근데 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두 분 어때요? 네. 뭐 작가님은 뭐 약간 좀 더 이제 밝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계약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애들 학교에 갔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저는 네. 이제 드디어 제 삶의 리듬을 다시 찾았기 어. 때문에 이제 3월이 정말 본격적인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3월이 진짜로 뭐 공식적으로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좀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잘 저도 지내셨죠? 뭐, 예, 이제 바뀐 직업에 또 적응을 하고 있고, 예, 뭐 새로운 일도 또 이제 준비하고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미있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좀 슬림해지신 거는 그냥 제 느낌뿐인가요? 네. 네. 느낌인 걸로. 너무 느낌이 안 좋다. 너무 단호하시다. 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아, 조명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두 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네. 반갑고요. 네. 저희가 이제 중간 자리를 네. 비워놨는데요. 귀엽네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분은 뭐 물리적으로 떼어놓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네. 네. 되게 멀게 느껴지게 돼요. 그렇죠. 되게 멀리 계신 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근데 네. 혹시 새로운 알바가 또 오는 건 아니죠? 저 혼자라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네. 어. 들어오신 다음에 끝났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을 모셨어요. 일단 그분을 모시고 네. 얘기를 나누죠. 이정호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특별한 분이 채워주신 거예요. 네. 특별 최저수고. 예, 가운데 자리. 존재감이 아주 확실하게. 꽉 찬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얘기인가요? 좋은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왠지 세 분은 좀 이렇게 좀 끈끈한 좀 인연과 뭐 이런 관계이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이광환 박사의 전임 선배이자 후배예요. 그러니까 선배이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는 선임단자 선배고, 어.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립과학관을 거쳐서 과천과학관에 갔는데 과천과학관은 후배예요. 그 전에 제가 계셨거든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가기 전에 과천과학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관장님으로 또 자리를 오셔가지고 바꾸셔서 네. 이제 겹친 적은 없습니다. 한 서로 번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한 일은 없고요. 근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서로.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분야의 선배이자 또 후배이기도 하고 또 선배이기도 하고 또 경쟁자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쟁은 뭐 경쟁은 네. 왜냐면 이게 두 분이 이렇게 말을 맞추신 것처럼 거의 화음으로. 너무나 널널한 곳이어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 계는 경쟁이 아니라 둘이 협력하는 협력. 분위기예요. 다또 한 명이라도 더 오면 기쁘고 야 좀 우리 일을 덜고 정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구나 정말 재밌게 해보겠는데 이런 곳이죠. 이게 경쟁이라는 건
뭔가 먹을 게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눠 먹어야지. 네. 같이 그래도 뭐 먹을 먹을 수 게 없으니까 있어요. 굳이 경쟁할 필요가 네. 없어. 굉장히 헝그리한. 이겨서 얻을 게 없거든요. 이은희 선생님하고는 되게 오래됐어요. 네. 저는 이은희 선생님의 이제 오래된 팬이죠. 이은희 선생님의 하리아나의 생물학 카페 네. 그걸 보고선 팬이 됐고 이렇게 친하게 친구로 지내고 있는 게 벌써 15년, 16년 됐으니까 이런 친구 별로 없죠. 아 근데 오신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과천과학관에서 2022 연구 트렌드와 관련된 책을 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한번 글을 써보자. 그러니까 우리 과천 과학관에서 과학자들이 많은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잘 활동을 하려면 과학관 밖에서도 활동하려면 자기 책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 시리즈라는 또 아이들 동화 시리즈도 내고 그 다음에 그건 좀 아이들에게 낮게 접근하는 건데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그때 과학 해설이 있는 과학 해설이 있는 과학 썰자를 해가지고 해설. 그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유튜브가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아예 좀 책으로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뉴스를 가지고 이제 과학 설명 방송을 해주고 책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렌드가 보여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 트렌드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트렌드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과학기술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학 기술의 연구는 세금의 결과예요. 그 어떤 과학자들도 야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사이언스예요. 이 세상에 세금을 투여하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가깝든 멀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트렌드가 뭐야를 우리가 직접 고민을 하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지만 되게 뿌듯한 그렇죠. 자부심이 상태가 된 느껴지네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지원이 있어야 되죠. 지원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2022 그래서 좀 트렌드, 과학기술 트렌드 뭐가 있을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오미크론을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요즘 뭐 일상이 돼버렸고요. 야 진짜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 뉴스를 전할 때만 해도 이런 뉴스를 이렇게 오래까지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맞아요. 제가 네. 2020년 2월 24일 날 첫 번째 출근을 했어요. 과천과학관에. 첫 번째 결제가 뭐였냐면 무기한 휴가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폼 잡고 한 거예요. 야, 방역이 최고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역 조치해야 돼. 딱 폼 잡고 딱 무기한 휴가 했지만 그때만 해도 4월 21일 과학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되면 네. 다시 과학까지 바글바글 해줄 줄 알았어요. 이게 2년 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때 무제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 무기한 같아요. 휴관이 길어야 두 달이었던 거예요. 이게 2년이 넘을 줄 몰랐던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팬데믹이랑 엔데믹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이게 질병이 전파되는 양상에 따른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팬이라는 소리가 넓다. 그다음에 댐이라는 소리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유행성 질병. 보통 이제 두 대륙을 건너서 질병이 퍼졌을 때 팬데믹이라고 하고요. 엔데믹은 이 N은 보통 엔드라고 해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N이거든요. 우리 곁에. 그러니까 질병이 이제는 우리 곁에서 계속 남아서 엔드가 더 좋은데, 주기적으로, 엔드가. 네, 엔드가 좋은데 이게 엔드가 좋은데. 댐이에요, 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질환 원래 사실 이게 풍토병이란 뜻인데 사실 풍토병이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계절성 독감처럼 사라지진 않고 계속 꾸준히 남아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남아 있는 질병 이런 것도 이제 엔데믹이라고 한다고 하죠. 엔데믹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나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데믹 상황이 됐다는 것은 네. 서로 참고 지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약간 애증의 관계 이런 거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부부 관계, 자녀 관계랑 비슷한 거야. 근데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감기처럼 감기는 우리가 귀찮긴 하지만 감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우리가 감기를 막 죽이려고 해봐야 잘 죽지도 않고 하지만 살만한 정도니까 이제 같이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뭐 오미크론 되고 나서 왜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견딜만 할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코로나vir은 결국에 감기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지나서 오미크론 지나서 더 다음에 더 약한 게 되면 우리는 엔데믹 상태를 견디게 되고 또 다른 왜냐면 감기처럼 버틸 수 있게 되겠죠. 어느 정도 약간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정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백신도 나오고 뭐 팍스로비드처럼 치료제도 나오고 하고 있어서 공존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코로나로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언택트인데요. 이 비대면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가 정말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 뭐 비대면으로 뭔가를 가리고 노력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네. 대학 같은 데서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추진하고 했는데 잘 안 가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가버린 거죠. 한 20년 이상 대학에서는 뭐 사이버 강의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촬영해서 하겠다 했을 때 교수님들이 다 거절했죠. 아, 나 귀찮아.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했는데 어렵고 또. 다음 학기에 은퇴하시는 원로 교수님들도 다 적응해서 다 온라인으로 네. 강의하고 하셨잖아요. 저희 애들도 친구들이랑 줌으로 얘기해요. 대화를요? 네, 대화를 그러니까 워낙 줌으로 보는 게 익숙하고 만나봤자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줌으로 만나면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집에서 줌으로 만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비대면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봐야 하잖아요. 그 면접을 비대면으로 보더라고요. 줌으로. 근데 약간 이거는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면모를 따져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직접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막 AI가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됐다 하더라고요. AI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 이번에도 뭐 저기 로봇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어떤 과학기술 발전 뭐 이런 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 식당에서 쭉 날라와서 내 앞에 딱 갖다 주는 음식이 그렇게 맛이 있을까? 맞아.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뭐 할머니 손맛, 뭐 엄마 손맛, 뭐 이런 것처럼 뭐 어디가 뭐 신촌 로봇 손맛, 뭐 이런 것도 로봇맛 이런 것도 나중엔 뭐 생기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하게 돼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 로봇의 손맛이라는 게 뭐 진짜 손맛이 아니라 그 로봇이 요리하는 그쵸. 그 레시피겠죠. 네. 그 사실 손맛이라는 건 난 전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다 계량화되면 다 정확하게 양을 넣어서 되면 되지 않을까. 또 수타면이 특별히 더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요리를 해보면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이 하는데 맛이 달라지는 게 이게 요리의 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불의 세기라든가 아니면 끓이는 그 시간이라든가 이게 따라 정말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제일 좋은 보니까 거를 표준으로 만들면 네. 된다니까요. 근데 그 표준이 매번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표준이 바뀌어도 거기에 적응을 하거든요. 불세기가 달라진다거나 재료의 선도가 달라지면 적응을 하는데 표준 같은 조리법에서는 그냥 똑같이 계속 가니까 네. 이게 오히려 결과물이 들쭉날쭉해지는 그런 결과가 그리고 오는 것 이것도 같아요. 있지 않을까요? 요리 분야뿐만이 아니고 치료도 지금 우리가 의사분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환자를 대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담으로 유선으로 어디가 아픈지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을까요?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의사보다 인공지능 의사를 더 신뢰한 적도 있어요. 얘들 요즘은 다 거기서 사업을 접었던데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거기서 이제는 사람 진단을 해요. 여러 가지 뭐 영상의학 자료들 쓰고 막 해서 사람들 문진해서 진단하는데 사람이랑 인공지능이랑 진단은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럼 이 병이네.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인공지능도 그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법을 제시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 의사는 당장 수술합시다 했는데 인공지능은 이거 반성 치료를 먼저 해야 돼. 이런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 인공지능을 아니면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평균적으로 조금 인공지능 선택한 게 더 높았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이 더 높았어요. 우리나라는 알파고를 경험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자기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위로받으러 간다니까요. 그거. 공감이네, 공감이었네, 그렇죠. 아 근데 실제로 어디서 뭐 그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복잡한 수술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서 로봇이 그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뭐 하는 뭐 그런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비행기 조종할 때 뜰 때, 내릴 때 조종사하고 날아다닐 때 수십 년 전부터 자동 항법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가시거리가 아주 짧을 때 있잖아요. 착륙할 때는요, 법으로 사람 조종사가 자기가 조종하는 게 불법이에요. 아예 자동 항법 장치로 착륙을 하게 해놨어요. 왜? 그러니까 적어도 컴퓨터는 표준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우리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그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이제 식당 가면은 음식 갖다 주는 로봇들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건 적응이 안 돼.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사장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로봇 대신에. 빙고. 아 근데 저게 내 음식인 것 같으면은 계속 이렇게 좀 약간 불안불안한 좀 얘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엎을 것 같긴 지금 해요. 그런 게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성인에 맞춰져 있잖아요. 애들하고 아. 부딪힐 수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애들은 얼굴이 부딪혀서 이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높이가 좀 비슷하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안전 문제가 조금 문제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비대면 기술이 늘어나면서 소통의 부재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좀 어린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뭐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인생의 한 3분의 1이 비대면으로 7살, 8살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통 성인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어떤 어린 시절, 유년기 기억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세대를 일컫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C세대. C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시대? 코로나 코로나 세대. 네. 코로나 세대. 근데 제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딱 코로나 때 이제 입학해가지고 이 굉장히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 가는 걸 싫어해요. 네. 친구들하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근데 그 시기를 너무 재미없게 지금 보내고 있어.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애들이 항상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애들이 자꾸 싸워.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애들끼리 계속 같이 있다 보니 애들 낯선 상태에서 네. 학기 말까지 가서 친해질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모둠 활동을 하거나 뭔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계속 부딪힌대요.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2021년 교사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그 문제를 꼽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세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사실 다양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생활 공간과 소비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형태의 변화라고 합니다. C세대들이 인식하고 있는 생활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에 더 나아가서 이 언택트 공간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니까 그쵸. 이 생활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상 공간도 이제는 생활 공간으로 친구들은 인식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아주 급성장한 기술이 있죠. 와 진짜 언젠가부터 메타버스 이 얘기 진짜 지겹게 듣는 것 같아요. 모든 그냥 상황에서 다 메타버스야. 광고도 메타버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그 뭔지 모호한 사람들도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좀 풀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메타라는 건 뭐 비욘드, 이제 초월 이런 뜻이고 벌스는 유니버스에서 그 이제 유니버스를 초월한다는 뜻인데 저 느낌은 뭐 유니버스가 얼마나 넓은지 과연 알고나 초월하겠다고 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념 자체는 이제 아날로그 현실과 디지털 가상 세계를 융합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VR하고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가상현실. 요게 이제 도구로서의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다른 거 있지만 대부분 이제는 포함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이게 사회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메타버스는 사회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노는 건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셀프버스고 네, 자기만의 세계고 혼자 노는 건 사회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경제관계가 생겨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메타버스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회관계, 디지털 사회관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디지털 사회관계요? 사회관계는 저는 그 도토리 월드의 네, 일촌맺기. 그렇죠. 그 세대신가요? 그것도 메타버스의 일종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SNS거든요, 사실은. 이제 사회관계의 디지털은 SNS니까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VR, AR과 SNS가 결합이 된다. 이게 진정한 메타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경제관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도토리라는 그 네. 캐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러면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아바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과 규칙, 그다음에 자유도가 있어야 되는데 싸이월드 같은 건 너무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 자유도가 많이 떨어져요. 내가 변화무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옷 많이 갈아입힐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변화는 안 쳐지나요? 너무 그게 약한 이제 거죠. 주어진 옷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되려면 거기서 옷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네. 옷을 디자인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아, 또 다른 확장이 돼야 되는 음악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까지 이루어졌으면 아마 더 오래 갔을 거예요. 혹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 보신 분 있나요? 그게 예, 메타버스의 이제 교과서 같은 그렇죠. 네네. 스필버그 작품인데 거기서는 이제 뭐 가상 그 공간에 들어가서 클럽을 놀러 가는데 거기 갈 때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옷들을 다 이 골라서 입고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로 가서 그러니까 그 실제 상황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또 관계를 맺고 춤도 추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그 영화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생소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메타버스와 너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바타가 등장해서 모든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주고 그 진짜 그 아바타의 본체인 사람은 집에서 완전히 이렇게 너무 살쪄가지고 좋은데? 이렇게 있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니 아바타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넥스트 레벨 디귿 춤 아시죠? 이렇게 디귿 춤. 저만 아세요? 아는 뭐 건가요? 이게 안 되는 이 춤을 춘 그 에스파 걸그룹이 있는데 이 멤버가 4명으로 활동을 저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4명이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는 본인의 캐릭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도 있고요. 메타버스에 있는 캐릭터들이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X세대한테만 솔깃한 왜냐하면 것 같아요. 게스파를 몰라요. 몰라요. 이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쯤. H.O.T. 합니다. 네. 댓글 달린다고요. 어떻게 스파를 모르냐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 네. 말 그대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맞아요. 여러 네. 군데서 막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어가 보고 하면은 재밌고 신기하고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면서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사회관계가 저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것까지 지금 그게 가게 발전할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메타버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목표인데 그 기회는 좋긴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더 일찍 왔을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아마 적어도 한 5년 이후에 시도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도는 지금 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찍 끝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 말고도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이런 팬데믹이 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기술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줌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 못 가더라도 그 공간에서 또 다른 교우 관계를 맺을 거예요. 나중에 직접 만나고 때 뭐 당황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다른 플랫폼과 다른 그 메타버스만의 그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5C라고 하는데 아마 다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캐논 세계관 C로 시작이 되고요. 디지털 통합 커런시 그리고 일상의 연장 컨티뉴이티 연결 커넥티비티 그리고 창작자 크리에이터죠. 그래서 앞에 C를 따서 5C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창작자의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고 일반화되면서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죠? 경제 활동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또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사실 있어야지 메타버스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고. 네, 지속 가능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그게 꾸준히 됩니다. 모든 게 다 이거 시작되고 이거 네, 사실 끝나는. 네, 그러지 않으면 게임이죠, 그냥. 대표적인 게 그 부동산이 있습니다. 디지털 네. 부동산. 그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해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지금. 뭐 화성에 땅 사는 거랑 네, 비슷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스노크래시라는 소설에 1990년대 소설에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그 소설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땅을 파는데 땅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막 사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지나다니는 그 위치에 있는 땅을 사면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까 거기 광고가 붙고 왜냐면 더 많은 사람 노출되니까 그럼 거기에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사람들이 패턴을 파악을 해서 많이 지나다니는 위치에 먼저 땅을 싸게 사고 거기다가 광고를 위치한 다음에 이거 비싸게 파고 하면서 거기서 계속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딴 곳을 개발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요인이 없으면 사실은 현실하고 그냥 현실에서 거기 들어갈 만한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게임은 그 요인이 정확히 재미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계속 들어가는 건데 메타버스에서 그 재미랑 플러스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거기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 수 있다라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가지 안 그러면 굳이 계속 거기 들어가서 무언가를 바라고 거기 들어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 그냥 들어가서 나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다라면 기존의 그런 되게 SNS는 다 많잖아요. 그것과 차별점이 없을 것 같아요. 알짜배기 땅을 역시 부동산이 최고예요. 그런 사이버 생각을 공간 안에 네, 많은 사람들이 해서 거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사이버 공간 안에 강남, 네. 역세권, 네. 대로변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실제로 그런 데가 많이 팔려요. 먼저 팔려요. 그렇겠죠. 네, 대리변.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세상에서 비싼 데가 먼저 팔립니다. 근데 온라인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텔레포트가 되거든요. 걸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도 그런 데가 여전히 먼저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초기로 생기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오프라인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경제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막 목전껏 주로 외치는 사람들은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한번 경험해봤어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괴물 잡는 게임이 있었죠. 다니면서 포켓몬고. 네. 그것도 어떤 데 보면 맞아, 기업에서 유치를 합니다. 우리 카페 근처에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드문 게 나타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굳이 그 카페에 와요. 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람들은 그 포켓몬 잡아서 뭐 할 거야. 하지만 그 이미 거기 빠져들었잖아요. 이 가상 공간 안에서도 그 유인 요소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세계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마인크래프트 네. 보면은 그 되게 조잡해요. 네. 네, 해상도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조잡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스토리나 재미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완벽한 기술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완벽한 기술이 된다면 그건 또 차원이 다른 메타버스가 되긴 될 거예요. 그 완벽하면 좀 너무 징그럽지 네. 않아요? 그 사실- 현실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완벽한 기술을 구현했는데 사람은 정작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게 그러니까- 그 불쾌한 골짜기가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꼭 그게 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사실 재미고. 아까 말씀드린 뭐그 메타버스 때 5C 거기서 네, 보면은 세계관하고 창작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세계관에 동의를 하면
사실은 사람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눈으로 보이는 그래픽이 조잡하든 상관이 없이 사실 우리 예전에 PC통신 시절에서 텍스트만으로 소통했었어요. 그 사실 그걸 다 상상하면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계관에 동의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캐릭터가 있고 사람 창작자들이 들어가서 서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동의할 수 있고 재미를 느끼면 사실 보는 것들은 얼마든지 상상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데 되면 더 좋겠죠. 근데 되면은 그 사실은 그 현실하고의 그 거리 그 뭐지 그 구별감이 사실 네, 그 사라질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은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VR, AR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자라고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정작 AR 중에서 가장 성공한 거는 포켓몬고예요. 그래서 기술 그렇게 대단한 예, 이거 보면서 와 실감난다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게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 AR, VR로 그동안 선제적으로 많이 투자했던 데가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빨리 투자한 거예요, 네, 네. 거기는. 근데 그 그러니까 기술 기술만 보고 투자를 하면은 별로 성공 네, 못해요. 기술보다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콘텐츠를 만들어 가다가 기술이 또 합력 결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1000배 더 좋아지겠다. 8년 걸린다. 뭐 1000배 좋아, 1000배는 금방 될 것 같아요. 네. 8년 기다리죠 뭐. 하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8년 긴 시간인가요? 기술 자체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쪽으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은 분명히 나올 텐데 과연 그게 있어야 메타버스가 될까? 아니면 그게 있다면 또 메타버스가 진짜로 될까?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그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가 우리 네. 실생활에.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그 하나의 우리의 세계가 되느냐 아니냐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세계를 원하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주변 환경이 그 세계로 우리를 약간 밀어 넣어서 들어왔는데 이게 지속될지 아닐지는 그야말로 우리의 세계관에 달려 있는 거죠. 아, 난 별로 싫은데. 근데 가상 공간을 별로 실제로 싫어요.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네. 사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야지 가상 공간에서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이게 네.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계는 그대로 있고 하나의 또 다른 세계를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물리성을 우리가 깨 나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 아주 네. 작은 일부분. 그 메타버스의 이제 말 그대로 완벽한 모습은 별도의 가상 공간이 아니고 현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디지털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구글 뭐 글래스 같은 걸 쓰고 서로 이제 뭐 살펴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수준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 뭐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가지고 온 변화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진짜로 구현이 되면은 또 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건데 그런 변화까지가 가능할까는 지금 이제 의문을 많이 갖는 거죠. 실제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성추행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피해자는 자기가 현실 세계에서 당한 게 아닌데도 현실 세계에서 당한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하고 싶었까 진짜.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저는 그쵸. 메타버스 안에서 범죄가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게 현실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현실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다른 사람의 아이템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럼 강탈을 네, 하고 싶은 호출하는 생각이 거죠. 네. 들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실제 사이버 머니랑 연결이 되면 실제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어디 가나 있다는 게. 근데 그런 네. 부작용과 범죄는 메타버스 세계가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있는 네.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거기도 있는 거일 뿐인 거죠.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있는 어디 가나 현실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메타버스가 아닌 거고 네. 현실과 연결이 되면은 당연히 현실의 문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러네. 아주 명확히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쨌든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술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 바람이 있다면 부디 좀 좋은 쪽으로 맞아요. 우리 생활이 조금 더 이렇게 윤택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뭐 이 프로그램 특성상 아주 자주 하게 돼서 거의 뭐 그냥 단골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 기부를 그건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1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무려 4년 동안 탄소 감축 포집 기술을 개발하라는 건데요. 우승 조건도 꽤 까다롭죠. 어떤 맞아요. 조건들이 있나요? 제가 이 조건들을 찾아와 봤는데 네. 굉장히 많아요. 개발을 한 기술로 하루 최소 1톤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제거 능력이 하루 1톤이 아니라 10억 톤, 10억 톤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하고 또 탄소 제거를 위한 기술에는 직접 포집, 그리고 광물화, 이산화탄소의 영구적 격리 기술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꿈 같은 네.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네요. 이거 뭐 돈 줄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던지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은 사람이 좀 너무 참 기짜지만 기발한 생각만큼은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탄소 중립을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요즘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죠. 탄소 중립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만큼 요거 좀 정의해 주시죠. 탄소 중립이란 것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온갖 온실가스를 다 탄소로 환산해서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증가를 0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 금성이 90기압이에요, 공기가. 네. 그러니까 엄청 세죠. 근데 지구도 처음에 만들 때 60기압 좀 됐어요. 지금 1기압이잖아요. 공기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구는 바다가 유지가 되면서 바다 다 녹아 들어가고 마그마 터지면서 뭐 탄산가스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1억 6천만 년 전에는 대략 1기압이 됐는데 1기압 중에 0.0002%, 0 다음에 0.0002 기압까지 떨어져요. 그 0.0002기압은 요즘으로 치면 0.02%예요. 1억 6천만 년 전에. 근데 최근에 이 이산화탄소가 0.04%가 됐어요. 아이고 0.02에서 0.04로 겨우 0.02 오른 거예요. 겨우 0.02 올랐지만 이게 2배인 거예요. 이 2배가 올랐더니 기온이 최근 한 100년 사이에 1.1도가 올라버렸어요. 근데 온도가 이렇게 처음에 오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는데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겨우 1.1도 올랐는데 왜 근데 온도가 이렇게 올라요. 처음에 변화가 없다가 2도가 되는 순간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립니다. 전 지구가 2도가 되면 곳곳에 5도, 6도씩 높아지는 데 많은 거예요. 아 끔찍해. 네. 끔찍해. 근데 2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딱 막으면 더 이상 온도가 안 올 수가 있는데 2도가 돼버리는 순간에는 우리가 변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거 안 되겠다. 우리가 기온을 더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문제니까 이산화탄소를 늘리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 산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늘어나는 양과 우리가 강제로 줄이는 양을 쳐서 딱 제로로 만들자. 이게 탄소 중립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나라가 2050년까지는 그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배출량하고 흡수량을 이렇게 정말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이게 가능이나 한 건지 그리고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만약에 나무로 해결을 한다고 치면 얼마나 많이 심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산림청의 기록이 통계가 있거든요. 네. 산림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서 나오는 그 산림이 포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우리가 연간 배출하는 양의 20%가 안 돼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나무로 만약에 커버를 한다. 그럼 지금보다 7, 8배는 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거 전국토를 다 나무로 덮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무 위에 네. 살아있는 빈 공간이 그래서 없어서. 그리고 실제로 자연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게 식물보다는요 바다가 훨씬 커요. 바다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게 점점 큰데 이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무한정인 게 아니라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미 거의 한계에 차 있고 그리고 이게 바다에 녹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녹게 되면 그 탄산이거든요. 산이잖아요. 바다가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뭐 산호도 죽고 하는 바다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걔들이 죽으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서 더 악순환이 일어나고 공기에 있는 거 다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뭐 산호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2019년 9월 18일부터 호주를 대각선으로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굳이 오른쪽 끝에 간 이유가 거기 대산호초가 있거든요. 대산호초를 보러 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정말 아름다운 산을 보러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싹 죽어 있는 다 거예요. 죽었죠.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바다가 다 흡수를 해요. 근데 그 산호가 원래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말랑말랑한 산호가 이산화탄소와 칼슘을 결합해서 단단한 산호초들 만드는 거죠. 조개 껍데기 같은 거. 근데 바다에 이산화탄소 너무나 많이 녹다 보니까 산성화돼서 산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산호들이 사라져서 앞으로 더 심각해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탄소 포집 기술, 자연에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DAC, Direct Air Capture. 진짜 그 공기를 그냥 그 다이렉트하게 포집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네. 기술은 아이슬란드의 오르카가 대표적이거든요. 하루 800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진공 청소기처럼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중에 이산화탄소만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땅속에 암석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말만 들으면 너무 신박하거든요. 그냥 쭉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딱 파묻고. 맞아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여기 나오는데 하루 800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양이 몇 천만 대인데 800대 가지고는 사실 너무 이게 효율이 낮아요. 그리고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이걸 가동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가동시킬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로는 상금 네.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좀 많이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잖아요. 이 양을 줄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아니면 풍력 이런 걸 사서 옮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대략 1년에 약 420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은 그 3분의 1 정도가 무슨 공장에서 쓰고 있고 3분의 1이 주택에서 쓰고 있고 3분의 1이 교통에서 쓰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 다 산업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우리 가능할 때고 사실 주택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배출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 기술도 갖고 있어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 빌딩이라는 것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원을 투자해야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건축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곳에 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 이런 것은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주사한 거 보면 화이트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이오 기술을 보통 이제 레드, 그린, 화이트로 나누는데 레드는 이제 그 의학이라든지 생명공학에 관련된 게 레드 바이오 기술, 그다음에 그린은 보통 환경에 대한 거고 화이트가 뭐냐면 이거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 보통 이 탄소 문제 또 얘기하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고분자 합성 화합물 물질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썩지도 않고 뭐 탄소 배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분자 물질을 미생물이 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생물들은 그냥 키우면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뭔가 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키우면 되고 그들이 만들어낸 합성 고분자 물질도 물론 탄소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이건 원래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물질이 자리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 준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기술이 이제 기술 단계라서 기존의 뭐 플라스틱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경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과 기술과 사람이 모이면 그 분야는 발전할 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2022년에는요, 뭔가 좀 희망적인 그런 과학 기술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 새로운 상품들, 기술들 좀 많이 좀 이렇게 저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아 진짜 씁쓸하네요. 자 오늘 그 2022년 과학 트렌드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2022년 과학 기술은 뭐다 정해 주시죠. 올해 대한민국 국민이 과학하면 가장 떠올릴 단어가 뭘까? 저는 누리호라고 생각합니다. 아, 중요한 누리호. 과제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AI부터 탄소의 문제, 메타버스 쫙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올해 가슴에 담게 될 단어는 누리호일 겁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2차 발사는. 근데 뭐 첫 시도에서 실패는 했지만 뭐 얻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이 실패가요. 이 실패를 해본 나라가 7나라밖에 안 돼요. 이야. 우리는 그 7나라에 낀 거예요. 딴 나라는 못 해봤거든요. 이렇게. 실패라도. 맞아요. 그렇죠. 해봐야 실패를 할 수 그쵸, 있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네.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누리호 얘기는 제가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새롭게 적응한다라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변화, 왜냐하면 적응. 좀 전에 말했듯이 굉장히 요즘 혼재된 개념이에요. 현실과 메타버스가 혼재되어 있고 이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아날로그적인 삶과 코로나가 바꾼 흔히 말하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원래 노멀과 그 뉴노멀 삶이 사실 교체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트렌드라기보다는 이 과학기술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하는 거를 과거가 좋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변화를 인정하고 거기에 새롭게 적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를 지나서 적응기를 거쳐야 한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뭐 꼭 2022년이라기보다 그 과학 기술이 점점 더 인간의 이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과학 기술을 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고 상상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점점 더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는 게 그런 방향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도구라는 건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고 세상을 바꿔 나갈 텐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과학기술 2022년 코로나를 밟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태양으로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늘 또 뭐 관장님 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이렇게 좀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천과학관 많이 찾아오시라. 근데 과학을 좀 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네. 그 성인 4,000원, 어린이 청소년 2,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실 때 반드시 나 저기 가서 한 2시간만 보고 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정말 일주일 코스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충분히 보실 시간을 확보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꼭 놀러 가겠습니다. 네. 꼭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과천과학관은 같아요. 저도 있어봐서 아는데 네.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역시 또 음악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진 알바 좀 네. 오늘 틀어주시죠. 제 하루 임무 중에 제일 중요한 네. 임무거든요. 부탁해요. 네. 늘 이렇게 좀 꿈을 꾸고 상상을 하는 게 취미인 특기인 그 평범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다들 뭐 아실 겁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그래서 상상하는 게 어떻게 현실로 일어나게 되면서 막 여러 얘기들이 일어나는 진짜 뭐 너무 짜임새 있는 저는 너무 그 행복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꿈꾸면서 그 OST 가운데서 호세 군살레스의 Stay Alive 골라봤습니다. 이 음악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다음에 또 커피 마셔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